지난주에 이어서 육조 시대의 문학 예술을 하게 됩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그 리마인드 하면은 한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한나라 말기입니다. 한나라 말기에 한 제국이 무너지면은 꼭 그 뒤에 대혼란기가 와요. 그건 역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각종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밀란 속에서 여러 나라들이 형성되는 대혼란기를 맞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육조시라고 불렀는데, 그럼 이제 후한시대, 이 우리가 이제 전한, 후한하면 전한을 서한, 후한을 동한, 중국 역사에서 그냥 동쪽하면 그거는 그 서한시대는 전성기되고 한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자 동한 혹은 그 남조, 북조 이래 할 때도 남조 쪽이 이제 위에 있다가 밑으로 밀려난 겁니다. 후한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기원으로 따지면 25년부터 220년까지입니다. 이때 후한의 수도는 낙양이었고, 자, 이제 그 강대하던 한나라가 국력이 기울어서 점점 쇠퇴해가기 시작합니다. 원인은 왕의 무능과 내시들, 꼭 내시들이 설쳐요. 나라가 안 되려면. 이때 한나라 말기에 가장 시끄러웠던 게 오두미도입니다. 오두미도. 이게 각종 신선 도학 사상에 불교까지 겹쳐서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묘해요. 해외에서 어떤 새로운 사조가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처럼 전혀 탄압을 안 해요. 그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받아들여 버려도 중국 국민들이 그걸 다 녹여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걸 만들어 버립니다. 이래서 이 오줌이 이게 터지는데 이게 이미 도학, 노장 사상에서 종교화되어 가는 그 과정,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이제 일종의 그냥 사이비, 우리가 볼 땐 사이비 종교인데 자기들은 아주 진지해요. 자기들이 진짜라고 그럽니다. 신흥 도학 사상인데 이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서 일어난 봉기가 황건적입니다. 황건적. 이건 이제 중국에서는 황건기의 옳은 일을 일으켰다. 황건이. 황건이라는 것은 그 누른 수건을 여기다 딱 도이고 봉기 주도자들이 우리나라 동학군들이 그냥 흰 수건을 둘렸듯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주도자는 장각 184년에 확산됩니다. 이게 엄청난 세력으로 번집니다. 이러니까 한나라 자체가 흔들거려요. 그러니까 이 황건적 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정부군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각 지역의 영호국들이 내가 그걸 진압하겠다고 나섭니다. 이게 오히려 더 대혼란을 가져옵니다. 자, 이게 이제 한나라 말기입니다. 이 색깔이 비교적 통치 성행했던 지역인데 이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나라 말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쉽게 알기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삼국지 시대입니다. 삼국지 시대. 삼국지 여러분 소설 다 막 거의 다 보셨죠. 안 봐도 만화로나 영화로 다 봤죠. 틈틈이 알죠. 이제 역사적으로 딱 정리하면은 후한, 이게 이제 후한 가는 게 동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후한 낙양이었고 이제 금방 했죠. 삼국시대가 대개 220년부터 280년까지 60년 동안 소설 삼국지의 세계다. 그러면 위초고 이래 말합니다. 위나라는 북쪽 여태까지 있었고 수도는 낙양, 우두머리는 조조, 그 말은 조조, 촉하는 서쪽, 성도, 우두머리는 유비, 오나라는 남동쪽, 남경이 수도, 손권,
이건 뭐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었죠. 근데 촉한 거는 그냥 촉인데 왜 한자를 붙이느냐면은 유비가 한나라의 건국 개국 왕조인 유방과 종씨, 유비 자신이 자기 그 왕족이었다. 같은 유씨 왕족이었다. 이래가지고 한의 정통성이 내한테 있다. 촉에 있다. 내가 바로 종씨이기 때문에 왕족이기 때문에 그래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간단히 내가 여러분 이야기 좋게 말하면은 소설 삼국지는 이 세 장군들의 싸움 틈바구니에서 한나라는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촉에 있다고 본 겁니다. 말하자면 유비의 방점을 찍은 거예요. 이래서 소설 삼국지에 의해서 유비는 대단히 영화, 호인, 지도자풍, 한나라 정통을 이은 세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촉한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면은 정통 역사 삼국지는 정통을 어디로 보느냐? 위나라로 봅니다. 조조에게 봐요. 이래서 이 조조는 소설에 의해서 악인이 되고 유비는 영웅이 되고 정통 역사는 조조가 그 위대해요. 유비는 아무것도 아니야. 실권은 실제로 나라 풍성하고 땅 좋은 데는 어디냐? 동남쪽 손권, 이게 이제 남경 부근, 지금 상하이 부근 일대 거기입니다. 그 땅이 제일 낫죠. 평야도 넓고. 이 세 나라가 대비하던 시대다. 이게 위촉입니다. 위, 촉, 이쪽입니다. 오, 이 세 나라가 대결해서 계속 60년 동안 전쟁을 했던 시대. 이게 이제 삼국지란 말이죠. 이때 가장 대중적인 인기 있는 거는 제갈량, 제갈 공명, 이 병법입니다. 이 제갈의 통치법은 세 가지로 딱 줄이면은 이래요. 솔선수범. 그럼 이제 죄인이 생기죠. 그러면은 매를 20대 이상 벌해야 될 사람들은 총리는 자기가 직접 다 해요. 그냥 공평무사.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생활 검소. 전쟁 나갈 때 왕에게 자기 재산을 꼭 보고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2인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2인자 되기 쉬운 줄 알죠. 2인자 어렵습니다. 2인자가 1인자보다 더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2인자 역할을 가장 잘한 걸 이제 주원래로 꼽고 있어요. 모제뚱의 그 오랜 장기 집권 밑에서 주원래는 계속 2인자를 유지했거든요. 숙청 안 당하고. 그게 그 1인자 하기보다 뭐 1인자가 물론 더 힘들겠지만 1인자에 못지않게 어려운 게 2인자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박정희 시대 때 JP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쫓겨났다가 들어왔다가 또 뭐 실권 잡았다가 또 쫓겨났다가 뭐 결국은 대통령 한번 못하고 그냥 말아버렸죠. 그건 2인자 잘 못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지도자라는 거는 2인자를 잘 선택해서 잘 자기와 뜻이 맞게끔 해나가는 거. 이게 위대한 제 1인자로서의 정신입니다. 그 2인자를 못 둔 사람, 그건 불행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제갈 공명을 어떻게 했느냐. 특히 3번. 왜냐면은 2인자가 돈이 많다 그러면 옛날 왕들은 저놈이 돈 벌어가지고 올랑 자기 군사를 길러서 내 자리 엿보는구나. 이런 의심을 하거든요. 제갈 공명은 하도 머리가 좋으니까 그걸 알아요. 옛날 역사마다 항상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의심을 받았다. 알기 때문에 전쟁에 있으면서도 가끔씩 꼭 돈이 없다고 돈 더 보내달라고 연락을 합니다. 왜? 돈 달라는 소리 해야 왕이 이놈 돈이 없구나 하는 거 아는데 돈 보내달라는 소리 안 하면은 이 자식이 돈 내 몰래 숨겨놓고 지가 막 쓰는구나. 그 군대 가지고 날 치러 오는 거 아니야? 왕 중에는 쫌팽이 왕도 많거든요. 되게 쫌팽이에요, 왕이.
그럼 그런 의심하거든. 그러니까 그 1인자로 하여금 1, 2번은 자기 자신이 잘하는 거고 아무리 자기가 공정해도 1인자는 의심하는 거예요. 그 심리를 알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잘 달래는 것이 2인자의 역할이다.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 이거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예. 별명이 와룡 선생 혹은 복룡. 시호는 충무 후 유비도와 촉간을 건국했고 송공과 연합해서 적벽대전에서 대군 강적 조조를 격파한 유비를 도와서 제위에 올라서 국무총리가 된 거죠. 유비 죽은 뒤에 그 아들까지 도와서 북벌에 나섰지만은 오장원에서 53세로 죽었어요. 54세로 병사했어요. 자, 이게 유비에 대한 그림입니다. 유비가 아니라 제갈량. 이게 이제 이게 제갈량입니다. 제갈량. 보십시오. 이게 이제 무후사. 이 시호가 무후였죠. 무후사. 이게 무후사죠. 경극에 나타난 제갈량의 분장, 제갈량 상. 이게 그 제갈량 성장지. 상량이란 도시에. 이것도 상량이 이겁니다. 상량. 거기 있는 그 경내. 이게 고령중. 여기 17세부터 27세까지 10년 동안 살았던 곳으로 추정하고 매년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삼고초려했던 그 오리지널 원터의 비석입니다. 삼고초려 그 일화가 있는데 이걸 보니까 다녀온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여기 삼고초려 그걸 이제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초가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근사하게 이렇게 지어놓은 거죠. 삼고당. 제갈량 출사표 이게 명문이거든요. 내가 이 강의할 때 할까 그러다가 너무 길고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뺐는데 여러분 이걸 인터넷에 그 제갈량의 출사표 하면 다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요. 이 출사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디 출사 뭐 스승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장수로 나가는 겁니다. 이웃나라가 자꾸 찝쩍거려. 총나라가 이제 총나라가 신한데 제갈량은 그 위에 이제 그 뭐 조조 나라에서 계속 찝쩍거리고 전쟁하려고 하고 위협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걸 침략해서 딱 정보를 해야만이 총나라는 안전해요. 그 이제 전쟁하러 나가려니까 왕이 자꾸 말려요. 그 나라 너무 세니까 함부로 못 이긴다. 나가지 마라 한데 제갈량은 뭐냐?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꼭 정보를 하고 싶어. 내가 나갈 테니까 군대하고 이런 걸 다 나한테 통수권 달라. 그때 배야 내가 대장으로 나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꼭 올리는 글이 출사표입니다. 출사표.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뭘 써야 돼요, 여러분? 글 쓸 때, 구상하면 이런 걸 쓸 때. 내가 지금 이래 나간다.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나갈 때 뭐가 필요하다. 어? 그럼 나가서 주의할 점은 이런 거다. 뭐 그런 자기가 이제 왕에게 하고 싶은 간절한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정말로 우리 쳐들어간데 우리 제갈량 지지해 줘야 되겠다. 나도 지원병으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글이 출사표입니다. 오장원에게 죽은 됩니다. 자, 이게 묘. 이거든. 근데 이건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이건 이제 정사가 아닙니다. 거짓말이, 뭐 거짓말이겠지 뭐. 운남성, 민남성 있죠. 월남과 국경이 됩니다. 중국의 최서부죠. 1700년 전부터 이제 푸월차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때 여기 이제 야만족들이 있었단 말이죠. 한족이 아니 야만족이 아니라 야만족이라는 말은 좀 차별적인 말이고 이민족들이 있었거든. 소수민족들이 있으니까 한족들이 거기도 정벌을 해야 된다. 제갈량이 항상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이제 쳐들어간 거야. 쳐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 못 살아요.
중국 소수민족들은 거의 다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잘 살게 만들까 하다가 이걸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장려한 겁니다. 그게 지금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푸을 찹니다. 여러분, 이건 집에 하나씩 다 있죠? 이거요, 참 좋아요. 좋은데 이게 너무나 가짜가 많아서 나도 몰라요. 아마 중국 사람들도 어떤 게 가짜인지 모를 겁니다. 아마 만든 사람도 모를 거예요. 지가 만들어 놓고. 제가요, 이게 이제 찻잎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냥 막 중국 사람들에게 전설 있으면 그냥 그걸 그냥 사실로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럼 보이차도 잘 팔고 관광객도 모여들고. 자, 이게 이제 삼국시대가 끝나잖아요. 끝난 뒤 중국이 대혼란기가 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나라 망한 뒤에 삼국시대 오고, 삼국시대가 끝난 뒤에 삼국지 나라가 다 흐지부지 됐을 때 56국 뭐냐? 그 개념만 알아두세요. 이 뭐냐면은 조시 왕조. 이 조시가 조조 후예입니다. 조조가 어디였어요? 북쪽이죠. 위나라. 그 조시 왕조 밑에 있던 사마씨가 장군입니다. 반란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조조 그 왕조도 밑에 내려가서 반란 당해가지고 망해버리고 왕조가 바뀝니다. 그게 이제 사마씨들이 이렇게 해서 서진을 만듭니다. 서진 나와가지고 그냥 강력하게 잠깐 통일해요. 일단 이거 역시 뭐 흐지부지 돼버려요. 역사 기록도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북쪽 이 민족들에 의해서 서진이 멸망하고 오랑캐 호자잖아요. 오랑캐들이 16나라를 세웠다. 근데 오족은 요건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오족을 만든 거는 수십 개의 종족 중에서 음양오행에 따라서 오족으로 그냥 불려버리고 20여 개 나라 중에서 16개 정권만 다룬 역사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록하기 좋게 56국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나라, 훨씬 더 많은 종족,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들었다 망했다, 들었다 망했다 이런 게 있었다. 그거 아시면 되고 16국 이것도 여러분 다 알 필요 없어요. 이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다만 복잡하게 그냥 오랑캐들과 오랑캐들에 의해서 여러 나라들이 그냥 중국 일대에 다 들었었다.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 이제 동서남북 다 똑같아요. 다 막 쫙 들었었습니다. 이래서 진나라가 이제 서진에서 남북조, 망하면서 남북조가 됐다. 16국은 이렇다. 이렇게 아시고, 남북조에 북조는 그 연대로 보면은 요 정도, 남조는 연대로 보면 이게 남북조 대결 시대입니다. 그럼 남조와 북조 차이는 뭐냐? 그 차이 납니다. 근데 북조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남조만 보십시오. 남조 보면은 빨간 걸로 써놨죠. 어떤 나라가 들어서든지 수도는 남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북조는 소수 이민족들이고 남조는 한족들입니다. 이제 딱 그게 됐죠. 물론 북조에도 처음에는 한족들이 했지만은 이래서 이제 남경을 수도로 하는 겁니다. 이게 남북조거든. 이게 남북조입니다. 이 지도 이거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그러면 육조 하는 것이 서진 이건 한족들이거든요. 통일왕조를 제외한 6왕조 쭉 6개입니다. 이 나라들이 전부 한족들이에요. 그 소수민족들이 아니고 이민족이 아니고 한족들이거든. 이 나라들을 통일시킨 것이 수나라. 한나라 망한 뒤에 혼란기 삼국지와 56국과 남북조 통일한 것이 수나라. 수나라 몇십 년 안 가요. 망한 뒤에 당나라. 당나라부터는 한나라가 쭉 내려옵니다. 중국 대륙.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육조 시대였다. 이러거든. 그러면은 이 육조 특징이 뭐냐? 육조는 모든 나라가 다 이름은 다르지만은 남경이 수도입니다. 난징. 수도를 거기 잡았고. 양자강 하류를 정치, 경제의 근거지로 삼았고. 강중류를 군사 요충지로 삼았고. 북조 정권과 맞섰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강남 지역이거든. 그러면은 그 이전까지 그 중국의 한나라, 당나라는 그 뒤고 한나라까지 이 제국이 사실은 되게 북쪽 쪽에 위치해가지고 약간은 북쪽 해가지고 지금 치면 중앙이죠. 중국 중앙이지만은 그 당시 방향 감각으로는 북쪽이 되고 남쪽으로 오랑캐 지역, 초나라 지역이 있던데 그렇게 잡고 그냥 뭐라 그럴까 그야말로 그냥 방치한 지역이에요. 그냥 세금이나 받고 뭐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북쪽이 이 오랑캐들이 하도 혼란 일으키니까 북쪽에 살던 대귀족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보따리 싸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요. 딱 금방 이해가 되죠. 혼란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세운 게 육조란 말이죠. 그래서 중국 지금의 역사는 이 육조, 남쪽에 세운 육조, 이걸 중국 한족이 세운 나라의 정통으로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조선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어때요? 남쪽의 문화가 달라져요. 땅도 좋고 기름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 남쪽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개발 지역이었거든. 이 이민족, 미개발 지역, 이런 종족이 있는 미개발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한족이 정착하니까 경제력을 그 북쪽보다 능가해버려요. 그 오랑캐들하고 비교도 안 돼, 북쪽보다. 훨씬 발전해버립니다. 이래서 육조 문화가 찬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육조 문학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하은 주나라 멸망 후에 춘정욱 시대. 그 다음에 그 주역은 누구냐? 한민족이야. 한제국 멸망 후에 북방 민족 침탈로 위기야. 그러니까 남쪽으로 전부 다 도망갔거든. 그래서 중국사는 이민족 지배가 중국 역사 전체를 보면은 나중에 나오는 원나라, 청나라를 빼놓고는 지금 한족이 정통이에요. 그 중국 역사에서는 원나라, 청나라는 그 이웃자식이야. 이민족이 지배했잖아요. 원나라는 몽골족, 청나라는 만주족이 지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나라가 만주족 지배하는 걸 바꾼 게 지금 이제 중화민국이거든. 그래서 이제 남조를 정통으로 봅니다. 남조를 정통으로 본다. 그러면 어떠냐? 이렇게 이제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남쪽을 피란 오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우리가 지금까지 유학을 믿었는데, 공자 명자를 믿었는데, 뭐야? 나를 망해버리고 우리 살던 데서 살지도 못하고 쫓겨가는 진짜다. 이 공자 명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비판의식이 강하게 나타나요. 이래서 노장사상과 함께 불교 엄청나게 깊어집니다. 대중화돼요. 중림 7년. 이게 막 선비들의 그 대유행이 돼요. 뭐 나를 아는 게 믿었더니만 별것도 아니다. 이런 한편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하거든, 땅이.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전반적으로 꽃이 피어버려요. 이래서 이때 난징이 로마와 비견가는 100만 주민을 가진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다. 딱 이제 감이 오죠. 그러면은 이때 문학, 이런 시대 문학이 어땠을까? 이 시대를 여러분 이제 좀 유식하게 하려면은 근한 삼글 이런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근한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아직까지도 정통 그 한족들의 머릿속에는 정통 왕조가 동한이 마지막 꼬리가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삼국지 같은 영화 보면은 동한의 마지막 헌재 어린애거든. 이 어린애를 조조가 포로로 잡고는
살살 막 배악배악 하면서 지 마음대로 다 하고 하다 나중에는 이 헌재를 그냥 폐위하락하고 조조가 지 아들을 왕위로 딱 앉혀가 위나라가 서잖아요. 그게 조조. 여러분 영화 그런 거 다 그런 장면 많이 봤죠. 그런데 건안이라는 이 연호입니다. 연호. 이 연호는 바로 동한의 마지막 왕 헌재 때의 연호입니다. 그래서 비록 실권은 조조가 다 쥐고 있지만은 연호는 건안 1년, 2년, 3년이래요. 그러면 요 마지막 동한 왕조 시대 때의 새 걸출한 문인, 그게 건안 상권입니다. 누구냐? 조조 하고 조조 아들 비, 조조 아들 식, 조조 3부자예요. 여러분들은 조조 꽤 많은 전쟁꾼들을 알았죠. 대단한 명문 시인입니다. 그 지금 이제 여러분 오늘 조조 작품 내가 소개할 거거든요. 하고 두 아들이 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탁월한 거죠. 지 혼자 똑똑하면 아들들은 되게 바보들이 태어나는데 이건 뭐 아들들이 전부 뛰어난 당대 최고 문사예요. 그러니까 삼걸, 이게 조조 삼부자, 이게 건한 삼걸이야. 이게 어땠느냐? 이 조조거든. 이 조조입니다. 자는 명덕 이럽니다. 풍패지향. 여러분 그 스필 보니까 그 김숙 씨가 전주를 풍패지향 했는데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풍패지향이 뭐냐면은 패국이거든. 이게 지금 안희성의 호주시입니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 위나라를 연 조조, 나중에 명나라의 개조가 되는 주원장, 이 고향이 다 여기에요. 참 신통하죠. 그러면 이제 풍수지리학적으로 여러분 뭐냐 해가지고 다 이사 가겠죠.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들. 개국 군주를 낸 곳이라는 뜻으로 이곳 저명이사들이 상나라 때 상탕, 제곡, 오제 중에 하나죠. 신화시대 때. 유명한 의사 화타, 노자, 장자, 조조, 삼부자, 한나라 세우는 유명한 명장 장량, 다 이런 데예요. 이거 이제 풍패지향 이래 말하거든. 이러니까 이성계의 고향인 함흥이나 이성계가 전주이시거든. 그러니까 전주를 풍패지향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중국본 받아가지고. 이런 말 쓰면 그러니까 이제 전주를 갔다 와서 전주 계문을 쓰면서 지난주에 풍패지향을 다녀왔다. 뭐 굉장히 유식한 글입니다. 조조, 관광명소. 얼마나 볼 게 많겠어요, 조조. 촬영금니다 보십시오. 조조, 가족들, 가족묘. 가족묘가 뭐 어마어마해요. 화타, 화타암, 장자, 장자사, 장자 받드는데. 천정궁, 도교, 도교궁전, 태천궁, 도교궁전.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 일대란 말이지, 이 일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삼국지 지역과 이쪽 지역. 그러면 이제 이 나중에 여러분, 이제 언제 갈지 모르지만 삼국지 기행도 가능하고 이쪽 지역까지 다 가능한 여행지란 말이죠. 걸출한 시대거든. 조조. 삼국지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 강하지만 점점 조조를 긍정하는 쪽으로. 현대 중국사는 조조가 정토입니다.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20여 편의 시가 남아있거든요. 시를 보면요. 놀라워요. 이 단가행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건 삼국지 소설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유명한 적벽대전, 응? 조조가 오나라 성공과 청나라 유비가 이 연합군이거든. 둘이 손잡았잖아요. 근데 조조는 15만 대군인가 있는데 이쪽은 군사는 적지만은 우리가 이제 뼈보 제갈량이 술술 써가지고 대적하고 있는 바로 그 군데 적벽대전 바로
바로 이제 눈앞에 두고 있어. 내리냐 모르냐 하고 있는데 양자 강변의 연도에서 을품 비분관계의 명창. 아, 이 시가 명시입니다. 명시예요. 여러분 상욱지 보면서 다 봤는데 머릿속에 안 남아있을 거예요. 대주 술 한 잔 드니까 노래가 나올 수가 없도다. 어? 술 한 잔 드니까 노래가 저절로 나온다. 인생이 길어봤자 얼마냐? 비유컨대 아침 이슬과 같다. 생각해보면 옛날에 다 고생 많았다. 어? 근데 예당 이강 마음이 강개하여 그 시름들 잊기 어렵다. 우사 그 근심들을 잊기 어렵다. 항상 근심이야. 지금은 좀 잘 되나 싶어서 장군이 돼가지고. 근데 맨 근심이 또 있어. 그때 이게 어려워. 하이해우. 그런 근심을 어떻게 풀 것이냐 하니 오로지 술밖에 없다. 두강이라는 건 뭐냐면 두강은 중국에 처음으로 술 만든 사람 이름이 두강이라고 합니다. 두강. 그래서 두강 가면 그건 그냥 어? 오로지 두강밖에 없다. 오로지 술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참 그 유식한 말이니까 이런 건 여러분 수필에 써먹으세요. 그 뒤에게요. 이어지는 게 기가 막힙니다. 청청한 그대 옷은 청청자긍. 그대 옷은 유희한 내 마음이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시경에 나오는 애인을 그리워한 노래입니다. 애인을 그리워한 노래를 조조는 이걸 자기가 선비, 자기 참모들, 현명한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술 한잔 마시면서 그런 훌륭한 참모들을 내가 그리워하는 거다. 애인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고 내 마음은 유효하다. 그 사람들 향한 내 마음은 유효하다. 일곱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오직 그대를 위한 고로 단위금고 그대를 위한 고로 지금도 지금도 침음한다. 침음. 지금도 그냥 계속 읊조리고 있다. 이런 시를 읊조리고 있다. 그 들판에는 사슴들이 매매매하고 울면서 그 다복쑥을 뜯어먹고 있고 나는 귀한 손님을 맞아서 술 한잔 마시면서 전기치고 거무고치고 생황 분다. 그 사슴떼들이 들에서 풀 뜯어먹으면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나도 지금 술 마시면서 노래하고 있다. 무슨 노래냐 이겁니다. 밝음이 달 같으니 어느 때나 그칠 건가. 명월, 여월, 하시, 가철 언제 그칠 거냐. 시름과 애달픈 가운데서 올라와 그치지 못한다. 아까도 그 계속 나왔죠. 길을 지나가니 속절없이 물을 따릅니다. 술자리에 한데 모여놓고 터놓고 얘기하니 마음은 옛 은정을 생각한다. 이게 전부 자기 신하들과 술 한잔 하면서 터놓고 흉금을 터놓고 다 생명 걸고 맹세하는 그런 자리를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명문입니다. 달 밝고 별 드문데 까맣같이는 남쪽으로 날아가다가 나무를 들려보면 세 번을 날아도 의지할 가지가 없다. 이게 뭡니까?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머물 곳이 없어서 남쪽으로 어디 딴 나라로 옮겨가다가 그래도 뭐 없나 싶어서 그럴듯한 안질나무가 없나 싶어서 나무 하나 돌아봐도 앉을 만한 가지가 없어. 그건 무슨 뜻입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산은 요 해놓고 이 뒤가 이제 요게 명문입니다. 산은 높음을 막지 아니하고 삼 부렴고 산은 아무리 높아도 싫어하지 않는다. 바다는 아무리 깊어도 싫어하지 않는다. 바다가 물 마다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산과 이런 바다처럼 주공도 폴 먹다가 주공도 폴 먹다가
토는 토할토자입니다. 토할토자, 토할토자. 세 번 토해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나라 주공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식사 입에 집어넣었어, 한 숟가락. 또 씹으려고 하는데 손님이 하나 온 거야. 그럼 손님을 맞으려면은 다 씹고 맞으면 시간이 걸려. 그럼 그동안 손님이 가버릴 수 있어.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입에 넣었던 음식을 뱉어요. 뱉어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손님을 맞았어. 맞아가지고 손님 간 뒤에 또 밥 먹는데 또 손님이 와. 또 뱉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세 번인가 뱉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진 선비들을 맞았기 때문에 온 천하가 마음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게 천하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산이 높은 걸 마다하지 않고 바다가 깊은 걸 마다하지 않는 것 똑같이 훌륭한 선비들을 막기 위해서 입에 있는 밥까지 토해내면서 천하 인심을 얻었다. 어때요? 근사하죠? 이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나라에 이런 정도 시를 쓰는 장군이 있나? 장군이 이래야 돼요. 응? 위수수 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인생무상도 아는 거야. 인생무상도. 왜? 이 양반 가지고 안 돼. 노장을 알아야 돼. 정치가가 되려면. 인생무상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정치가가 뭐 정치만 하나? 신귀, 신령스러운 거북의 비록 생명이 비록 생명이 길다고 하지만은 유유경시 끝나 언젠가는 필경은 끝나고 말아. 때가 있어. 등사 하늘을 오르는 뱀이 안개를 타고 승목 올라 오르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흙이 돼. 토해가 돼. 그 다음에 그 어때요? 한계가 있죠. 다 아무리 신령하고 뭐 영광스럽게 해도 다 때가 되면 그만이야. 그런데 노기 늙은 천리만은 마법관에 엎드려 있어. 복력 엎드려 있지만은 뜻은 천리를 가고 있다. 바로 조조 자신입니다. 내가 나이 먹었지만은 뜻은 천리를 간다. 그래서 그래 하면서 이 대구입니다. 열사가 나이 많지만은 장신불이 그 기계 젊은 그 장수 그 이거는 끝이 없어. 이래서 그 뜻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온 힘을 다 한다. 그게 이제 요 밑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요 밑에 나오는 것들 다 그런 것들이에요. 아, 이거요. 이런 정도의 시를 쓰는 조조. 여러분들이 조조 이미지를 바꿔야 됩니다. 아, 이게 왜 평가하느냐. 이 정도의 실력 있는 지도자. 그 인생과 통치술을 함께 터득한 거예요. 노장까지도 터득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아들입니다. 조비. 조비 아들이 25명이야. 조조에게 아들이 25명인데 그 중에 조비를 구한 헌재, 구한 마지막 왕 헌재 그냥 왕이 쫓아내버리고 조나라의 조시의 위나라 그랬 대신에 조비라고 합니다. 그 했는데 그게 이제 조비가 왕을 시켰거든. 애비가 제일 이쁘게 봐가지고. 근데 성격 난폭하고 잔혹하고 평이 안 좋아요. 얘가 조위가 곧 망합니다. 평이 나빠가지고. 아까 보였기에 사마시에 의해서 구태타 일어나서 망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조조. 아무리 그 조조가 훌륭한 인간이라도 아들이 똑똑해도 결국은 다 망해요. 근데 문학사에서는 이 조비를 대단히 훌륭한 인물로 평가합니다. 왜? 글을 하도 잘 써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문장이에요. 문학이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대업이다. 부르지성사. 그 대업으로
썩지 않아. 불후, 썩을 후자야. 그 성상 썩지 않아. 세월은 아무리 세월이 길다 해도 시간이 닿으면 세월도 끝나. 부귀영화와 즐거움도 내 몸에서 그냥 하다 보면 끝이야. 근데 이 두 개, 세월과 부귀영화 이런 것도 결국은 끝이 나고 말아. 필지, 상기. 그 자기 기간 되면 끝나고 말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장은 무공이야. 문장보다 못하다. 문학은 문학입니다. 문학, 확이할. 문학은 무공학과 같을 수 없다. 그만큼 문학이, 요 문장 외우서 문장 경국지 돼요. 부르지성사. 문학이 이런 거다. 그런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조식의 동생이 이제, 조비의 동생이 조식이거든. 이 조식은 참 불우해요. 글재주는 형보다 훨씬 좋았어요. 재능이. 그런데 절제를 몰라. 맨날 술 먹고 사고뭉치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조식이 재주는 있는데 눈밖에 나버렸어요. 근데 조비는 잔혹하거든. 동생이 자기보다 재주가 더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동생을 학대해요. 언젠가 구실만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 이제 이게 유명한 시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 형제간의 그 위기를 다루는 일곱 걸음의 지은 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제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 있는 자리에서 조비가 형이 조식 자기 동생 재주 있는 동생 보고 야, 너 재주가 있다면서 일곱 걸음 걸으면서 시 하나 지어봐라. 못 지면 내는 죽여버리겠다. 그래 말해. 그러니까 그 일곱 걸음 거는 동안에 딱 조식이 지은 시가 칠보시, 일곱 걸음 안에 지은 시 그런 뜻입니다. 이게요. 보십시오. 자두, 이 자는 구울 자자잖아요. 삶을 자자잖아요. 콩을 삶어. 어? 연 두 개는 뭡니까? 콩, 깍지 들어놓은 콩을 솥에 집어넣고 지금 밑에 불 떼가지고 콩을 삶고 있어요. 그 콩을 삶으니까 이 솥 속의 콩이 뜨겁다고 울어. 뜨겁다고 울어. 원래는 같은 가지에서 난 거야. 근데 왜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막 괴롭히게 뜨겁게 삶느냐?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제발 죽이지 말아라. 그거 아닙니까? 이래서 못 죽여요. 어때요? 조식의 재능이 대단하죠? 이게 칠보시입니다. 이게 이제 이 조식이 쓴 글 중에 보면은 열사는 다 비심 있고 열사는 비장함에 차 있으나 소인은 구차하게 한가로움만 즐긴다. 나라 원수 아직 국수, 나라 원수 아직도 불색 다 뿌리째 뽑아내지 못해 발본색은 못했는데 우국충력으로 목숨 바치길 바란다. 감심사 상원 목숨 바치길 바란다. 이 조식이 쓴 잡시 6입니다. 이렇게 조식이 글자에 주셨는데 결국은 글로만 불우하게 보내고 형 때문에 아무짓도 못한 거죠. 자, 그 다음 문심지롱. 이거는 유협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이거는 그 중국 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문학평론이 문심조룡이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심은 언어를 매결하는 모든 예술, 문학 창작, 감상, 비평, 일체의 활동을 말하고 조룡이라는 것은 영을 조각하듯이 언어의 기교, 말하자면 문학의 원래의 뜻, 그게 문심, 조룡.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기교, 그게 조룡. 그래서 문심, 조룡. 이게 중국 최초 총체적인 문학 평론집입니다. 그 유럽 역사에 비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문학관입니다. 제1편은 원도 문학의 원리. 정통 문학은 경이다. 이게 뭡니까? 경국지 대전이잖아요.
한나라의 이 경서를 중시했다. 5편은 변소, 소는 초나라입니다. 초나라, 초사. 이소 그랬죠, 불언이. 그 초나라. 그건 뭡니까? 산문과 운문을 나누어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 이하는 정치, 풍속론, 환경론, 재능과 인격, 비평, 문학 전반에 걸쳐서 다 언급한 것이 바로 무심조룡.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거든요. 뭐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거 뭐 평론 전문으로 안 하면 평론가도 다 안 본 사람 많아요. 여기는 이래 말해요. 문학의 힘이야말로 크다. 그것은 하늘과 땅과 더불어 태어난 것은 무슨 여유냐? 하늘의 검은색과 땅의 갈색이 섞였고 땅은 모나고 하늘은 둥그러 그 몸을 나누었다. 하늘은 해와 달이 두 옥 원반처럼 걸려있고 땅에는 산과 강이 아름답게 빛나며 정인한 짓을 펴준다. 이런 우주 자연의 도를 나타낸 게 문학이다. 우러러서는 하늘의 해와 달의 빛남을 관찰하고 우불에서는 땅이 만물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것 같다. 이 하늘은 높고 땅은 낮고 각기 있는 자리에 정해져 있어. 사람은 그 천지 사이에 출현해 천지 연기를 운고시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지인 삼재라 부른다. 사람의 삼재를 갖추고 있단 말이죠. 사람은 오행의 수기이자 천지의 마음이에요. 이 천지의 마음인 사람이 태어나 사람은 말이 형성되었다. 말이 서면서 문이 밝아지나니 이것이 자연의 도리다. 이게 문학의 기본. 그 세계 문학상 아무리 봐도 우주 천지의 기운과 문학을 일치시켜서 이렇게 짧게 요약한 글은 없어요. 그만큼 미래한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원문 그대로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참고하시고. 어쨌거나 이런 시대였는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중림칠년이 날뛰는 시대였다. 중림칠년은 별로 남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시대에 탁월한 서예가, 왕이지 필법하는 거, 왕이지가 동진시대 정치가 했자 시인이자 서예가거든. 임치, 산동성에서 태어나요. 유적지로는 난정집, 이게 난초난자입니다. 난초난자. 난정집 서문에, 난정집 서문 이게 명문이거든요. 문학적으로. 명문인데, 이 무대가 절강성 소홍이 루시의 고향입니다. 회계산 자락에 있어요. 여러분, 그 절강성 소홍이라는 데가 상하이에서 가깝거든요. 그 소주, 항주, 절강성 소홍 가까워요. 가까워가지고 버스 타고 가면 뭐 한나절 안에 다 다녀요. 그 회계산 자락에 여기 이제 난정이라는 왕이지가 북글씨 쓰던 정자가 있고 그 난정에 모여서 선비들이 353년 3월 3일에 계곡물에 몸을 씻고 부정한 기운 떨쳐내고 수계를 실시하고자 42명의 문인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열고 실 묶어낸 것이 바로 난정집이란 말이죠. 그 난정집에다가 왕이지가 서문을 써넣었어요. 그 서문 써놓은 것이 난정집 서거든. 근데 여기에 그냥 정자 하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왕이지가 글 쓰면서 붓을 막 했다는 시냇물부터 그 제자들에게 글씨를 가르쳤던 그 글서당, 그다음 왕이지가 글 썼던 곳, 그게 쫙 그냥 한 공원 정도 규모로 크게 다 서 있거든요. 내가 가봤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그 왕이지가 그 글 쓸 때 스승이 누군지 압니까? 오리입니다. 오리. 글을 어떻게 쓰는지 아무리 연구해도 필법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물오리들이 그 내과 내물에서 막 하는 거 보니까 말놀림이 상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뭐 그래서 오리들의 말놀림에서 힌트를 받아서 왕의지 필법이 나왔다고 뭐 그래 말했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는데가 바로 이게 난정입니다. 난정.
나중에 가보세요. 참 잘 돼 있어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나 이 사진은 요거밖에 안 넣었는데 그 우릉도 여기 있거든. 대우 홍수를 방지한 대우 전설의 대우도 여기 있는데 이 일대가 나 사진 여기 그 많이 중국은 이게 사진이 얼마나 인색한지 못 쓰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못 갖고 왔는데 이 일대가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중국 여행 갈 때 상하이 가면은 그 일대 소주 항주와 그 소흥 루시느 고향까지 루시느 고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도 그 홍주 술 맛이 또 최고예요, 최고. 중국의 7대 명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 소흥 홍주가 그걸 다 본 게 이 일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나라가 망한 뒤에 16국 시대의 제갈량 3부작 건한 3걸부터 명필, 왕해지의 유적까지도 쭉 다 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시대의 최고의 전원시, 세계적인 전원문학가 도연명을 강의하겠습니다.